축덕과 추갈모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8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이정찬입니다. 왜 이렇게 다 다운된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닌데요. 저 굉장히 업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벤투호가 두 번의 평가전을 마쳤습니다. 네. 이제 뭐 마쳤죠. 최정의 멤버로 하는 마지막 평가전. 이대로 가야 됩니다. 이제 뒤가 없죠. 뭐라는 거예요? 이거 뭐라는 뭐 거야? 평가전 마지막 평가전이니까 이제 이 팀으로 이강이 빼고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시작부터 화끈해요. 뭐 보시고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경기였죠. 네, 그렇죠. 많은 생각도 없앴고요. 지난주 저희가 첫 골 주인공 맞추기 예. 했었는데 네. 저하고 주시은 아나운서만 맞히고 황희찬 선수. 결과는 썩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 같지만 저희는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이때 황희찬 선수가 골 넣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좋았죠. 맞아요, 좋았죠. 선제골. 근데 갑자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코스타리카가 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했더라고요. 네네네. 했는데 1대0으로 지다가 추가 시간에 두 골 넣어서 2대1로 겨우 이겨. 네. 우리는 비기고. 우린 비기고. 우즈베키스탄 좋긴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동기부여가 될 리가 없을 텐데 사실 그런 점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카메룬은 우즈베키스탄한테 2대0으로 졌고 네. 우리는 1대0으로 이겼고. 그런 거 생각하면 좀 만족스럽지 않은. 생각보다 강팀이었다. 대한민국 강팀이죠. 라리가 도우미리는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얼마나 스쿼드가 탄탄하면은. 예. 네. 자, 댓글부터 갈까요? 네, 사시그님이요. 이용수, 황보관 아웃. 벤토의 월드컵 준비를 방해하는 수준의 막장 행정을 일삼는 한국 축구의 적폐 일당은 당장 물러나라. 세네요. 과한 말. 띠 하나 두르고 해야 될 것 같은 네, 얘기네요. 되게 세시네요. 근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용수 뭐 전 위원장, 황보관 실장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좀 아마 팬들께서는 좀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이런 얘기도 나올 리가 없죠. GWANOR님이 영상 유유 하셨어요. 영상이 안 나왔다고요? 이번 아니, 주부터 나갑니다. 나갑니다. 매생이옷 보러 오세요. 고쳤어요. 토끼 52님이요. 여기 매생이옷에 나라고 써 있네요. 그런가요? 누가 자기 아니랄까봐? 나. 토끼 52님이요. 흑부스 유유 뽕피디님 도망가고 싶다. 주바페 아나콘다 유니폼 디스 용역. 땡튜브 보다가 차범근 축구교실 34년 만에 존폐 위기 하셨습니다. 네. 진님이요. 정말 할만한 아나콘다 유니폼. 그래도 시은 아나운서님과 아나콘다 선수님들 옷발과 경기력으로 방송에선 예쁘게 보이길. 그래서 궁금한 건데요. 시은 아나운서님과 PD님, 기자님들 본인이 생각하는 역대 가장 예쁘고 멋진 유니폼은 무엇인가요? 국내외 국대 프로팀 전부 포함해서요. 네 분의 취향이 궁금하네요. 예쁜 유니폼? 제가 찾았어요. 저는 근데 늘 이 질문에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한결 같은 것 같아요. 그 98년도 우리 물결 유니폼 프랑스 월드컵? 직전이죠. 예선 때 입었던 거죠. 뭐지?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물결 유니폼이 이제 빨간색 바탕에 이렇게 물결이 들어가 본 것 있죠. 같아요, 저. 흰색과 네. 파란색 물결이 들어가 있던. 그 옛날에 약간 박스핏 아니었나요? 네. 전 그 핏을 좋아합니다. 최영수 감독이 그 유니폼을 입고 날아다녔었죠. 파란색 물결 있는 거? 네네네네. 흰색에? 흰색, 그러니까 빨간색에 흰색, 파란색 물결. 그거. 저는 그거 그게 제일 나 집에 있는데. 우와! 그때 누가 선물을 준 것 같은데. 네. 근데 재질이 별로 안 좋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보기만 좋은. 저는 유벤투스 유니폼이 좀 이쁜데 찾아보니까 유벤투스 15, 16 어웨이가 핑크색으로 예쁘더라고요. 핑크핑크. 핑크색. 옛날에 핑크색 하면 전 전남 드래곤스 유니폼도 좀 떠오르긴 하는데요. 예전에 어웨이 유니폼을 핑크색으로 해서 좀 눈에 띄었던 게 있는데. 유벤투스 예뻐. 축구 대표팀 골키퍼 유니폼도 핑크색이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어웨이로. 아니 일단 골키퍼들은 색깔이 일단 튀잖아요. 네. 그래서 다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국대 유니폼 그 골키퍼 유니폼도 색깔 잘 예뻐. 뽑았더라고요. 맞아. 하늘색. 그래서 부럽다. 색깔을 뽑는군요. 네. 잘 뽑죠. 잘 뽑죠.
우드랑님 26분 30초 주영민 기자님 대구에서 농구가 떠나고 없다 하셨는데 가스공사가 다시 돌아왔답니다. 이거는 이정찬 기자가 바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바로 농구 담당 이정찬 기자 지난주 농구 담당. 네, 아재 갬성님이 주영민 기자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타석인. 네, 대관절 대구의 프로농구팀이 지금은 없지만이라고 쇼. 이거 추억의 개그인가요? 네, 옛날에 개콘에서 나왔던 거죠. 뭐 해라고 쇼 뭐 이런 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콘에서 몰라? 몰라요. 저 개콘 처음 덕후였는데 한때. 들어봐요. 있었습니다. 대구에는 동양 오리온스가 있었다가 고향으로 떠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프로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1년 6월에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전자랜드를 인수하며 다시 프로농구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완벽하게 마무리되기까지는 인수 시점으로부터 딱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추가 댓글로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제공되는 단체 유니폼의 디자인이 한정적이고 라인업들이 맨즈 라인들 뿐이라 우먼스 라인이 따로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랬구나. 우리 주바페가 유니폼에 불만이 많았구나. 그랬구나. 추억이고 많이 살리시려고 네. 노력했네. 그래서 주바페 그랬구나 취향에 그랬어요. 쏙 들어갈 수 있는 유니폼들만 모아봤습니다.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21-22 시즌 라이프치 원정 유니폼, 21-22 시즌 베네치아 FC 홈 유니폼, 그리고 FC 원정 유니폼, 그리고 20년 21 시즌 파르마 칼치오 1913 홈 유니폼 4개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1-22 시즌 베네치아 FC 홈 유니폼이 마음에 듭니다. 요거 약간 네. 아, 명품 느낌이 아, 검은색. 예쁘더라고요. 그러네요. 검색해봤는데. 다른 거는 좀 유화적인 디자인이 아닌가. 아 요거 그리고 라이프치 원정 유니폼은 지금 한국 어웨이랑도 좀 좀 비슷한 비슷한 느낌.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소치우면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계속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신창원 유니폼 같다고. 신창원도 신창원, 그런 일 옷 한때 탈옥 잡힐 때. 진짜. 네, 탈옥범. 그래서 계속 그거 볼 때마다 이제 그게 오버랩이 돼서 미스톤이었나 브랜드가? 그랬을걸요. 이제 음. 그렇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회부 기자였는데 특종했습니다. 오. 그때도 신창원. 당시에도 그 옷이 되게 유행을 탔었죠. 맞아요. 예쁘죠 이거? 댓글이 오늘은 많지 않네요. 자,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Why Always Me 님이요. 지난번 카메룬 미첼 펜세 선수 라떼 사연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라떼 추가 주문 가능할까요? 이번에 들어오는 우즈베키스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2011년 한 시즌 뛴 카파제 선수더라고요. 혹시 2011년 카파제 선수 관련 일화나 이 선수에 대한 소개가 가능할까요? 항상 감사합니다. 당시에 이제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갑자기 좀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K리그에 정착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였죠. 그래서 제파로프, 게이니히, 카파제 선수들이 처음으로 이제 와서 굉장히 잘했던 그리고 전력도 좋았고 이 선수들 다 우즈벡 혈통은 아니고요. 제파로프는 러시아계고 게이니히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독일계고 카파제 선수는 터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실제로 뭐 카파제 선수는 터키 리그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뭐 아주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거의 제가 기억으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또래 선수들 중에 가장 먼저 센츄리 클럽을 가입한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굉장히 인천에 와서도 그냥 선수 생활을 잘한 것뿐만 아니라 생활적으로 그리고 지도자와 동료 선수들과 어떠한 잡음도 내지 않았던, 그리고 실제로 성격도 굉장히 과묵한 성격의 선수로 저는 기억해요. 제가 이 당시에 또 인천 담당했어서 좀 자주 봤던 기억이 있는데 성실함에서는 진짜로 뭐 따라올 수가 없는. 사실은 그 당시에 좀 더 화제성이 컸던 거는 제파로프 선수였죠. 그 당시에 우즈베키스탄의 박지성이라는 별명을 갖고서 이제 잘했던 선수인데 나중에 이제 제파로프 선수가 카파제 선수의 이제 출전 기록을 깨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파로프가 128경기 A매치 기록이 아마 지금 우즈베키스탄 최다 A매치 기록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카파제 선수가 갖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 선수는 일단 우즈베키스탄 축구의 상징적인 또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성실하고, 그다음에 모범적이고, 그리고 또 공도 그라운드에서도 그래요.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이고 팀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2011년에 이제
그 허정무 감독이 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선수인데 사실 굉장히 활약을 해서 좀 계약이 연장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인천 팬들도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허 감독이 2012년 시즌으로 가면서 과거의 옛지자들을 다 불러들이기 시작했죠. 뭐 설기현. 김남일, 설기현 이렇게 오면서 약간은 좀 자리를 잃어서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중동으로 리그를 옮기면서 떠났던. 근데 아무튼 인천 팬들한테는 한 시즌 뛰었지만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줬고 좋은 인상을 줬던 선수입니다. 어제 그 카메룬 감독도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네. 네, 뭐. 힙하시던데요 어. 스타일이. 약간 스눕덕 느낌도 나고요. 리고베르 송 네, 감독. 되게 네. 힙하셨어. 예전에 그 러시아 월드컵 때 가나 감독님 있었잖아요. 거기도 되게 힙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모자 네, 이렇게. 또 머리 네. 스타일도 좀 그렇고. 네. 네. 모자 쓰시고. 정장에. 그래서 그 현장에서도 그 화면에 그 감독님 잡히실 때마다 다 같이 막 박수 치면서 보시더라고요. 막. 왠지 내한 공연 오신 분 같지 않아요? 약간 보지 못한 스타일의 감독님이셔가지고. 뭔가 약간 쇼미더머니에서 아니, 축구 뭔가 섭외를 해야 감독이 될것 야구 모자 같고. 쓰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막 레게 머리에. 하시는데 좋더라고요. 다음이요? 니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정찬 기자님, 하성룡 기자님께서도 아마 취재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들리는 소문이 축구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 입찰가를 듣고 실행하여 입찰을 받은 것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야구면 이런 상황이 뻔해서 아마도 지자체에서 흘려져서 입찰가를 듣고 써서 따내어서 운영을 할 텐데 한강 축구교실은 그렇게 알고 입찰을 따낸 건지 아님 차범근 축구교실을 뭔가 저격하려고 한 건지 단순히 입찰 시스템의 문제인 건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주시은 아나운서님도 주바페로서 축구 흥행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런 뉴스가 안타깝네요. 이거는 뭐 그 사실은 가장 먼저 화제가 된 거는 맘카페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결정이 나자마자 제 아이도 사실 차범근 축구교실을 다녔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들을 통해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학부모들은 굉장히 분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이 차범근 축구교실은 현재 이촌 한강공원 안에 있는 공간을 점유해서 쓰고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이제 계약을 맺고 공원 내 시설을 사실 이렇게 점유해서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근데 그 동안에 차범근 축구교실이 이 공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독점적으로 쓸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축구 교실 용도로 사실 공간이 조성이 돼 있고 축구인들은 그러니까 기존에 뭐 축구인들이 여기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 입찰을 하려면 차범근 축구교실의 상징성 때문에 경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범근 축구교실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에 계속 계약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이신 걸로 아는데 아무튼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경쟁 입찰을 했고 더 죄송합니다. 높은 금액에 더 높은 금액을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법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학부모들은 일단 굉장히 안타까워하세요. 일단은 본인들은 그 공간도 좋지만 그리고 뭐 보통 이제 이촌동 주민분들이 많으시고 뭐 서초동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차범근 축구교실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실 다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같이 뭐 이분들이 이제 인수하셔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다니는 곳이 더 이상 차범근 축구교실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워하세요. 그리고 굉장한 불만을 또 갖고 계시고. 근데 뭐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차두리 실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일단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차범근 축구교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사라지게 된다면 그거는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차범근 축구교실 측에서도 어디 다른 공간을 지금 좀 물색하시면서 다른 방안도 알아보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문 닫는 건 아니다. 일단은 뭐 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과 이제 아무튼 아이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 면적의 축구장이
가진 일단 한강공원 쪽에서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흔치 않은 다른 경우죠. 지역을 예. 찾아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원 수와 많은 아이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원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거라는 거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럼 한강 FC라는 곳은 그 기존에 이런 축구 교실을 운영하던 곳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아닙니다. 그럼 새로 또 새롭게 코치들을 다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하겠다는 겁니다. 뭔가 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가. 큽니다. 네. 네. 뭐 축구장 몇 개 정도가 있고. 여덟 그러니까 뭐 이제 여덟 일단은 개인가? 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풋살구장 예, 정도. 풋살구장 규모긴 하지만 면이 많죠. 저는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규모를 모르고 그냥 이게 위치가 주는 상징성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지. 그래서 그냥 다른 데로 이사만 가면은 간단한 문제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규모가 크죠. 네. 아, 그 공간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좁은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못 받고. 받고가 되기 때문에 그 선정을 또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상처를 받게 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학부모님들은 뭐 대놓고 적극적으로 지금 언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차범근 축구 교실이 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거죠. 진짜 크네요. 얼핏 봤는데도 이런 공간에 축구 교실이 찾기 쉽지 않아. 축구 교실 그렇게 안 크거든. 실내에 있는 거. 근데 그 처음 이런 축구 교실 한강 FC도 결국 축구 교실을 하려는 거겠죠. 네네네네. 네. 근데 처음 하는데 그렇게 큰 부지에서 시작하는 치과 선생님 좀 의중이 궁금하네요. 저도 좀 의중은 궁금해요. 근데 그 아직 솔직히 임대를 바빠서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임대는 할 수 없죠. 이게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만약 여기 부지를 빌려놓고 네, 빌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한다? 제인데. 그건 안 그건 되겠죠. 될 예. 걸로 알고 어쨌든 있는데요. 그 서울시의 재산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걸만 취재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지금 다른 A 매치도 취재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 치과 선생님의 의중이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저도. 근데 어떻다 그 말이 아직 없는 거 보니까 되게 잘 감추고 계신가 봐요. 의중을요? 아니 의중은 그냥 하겠다는 거죠. 예, 당연히 하겠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의중은. 왜 이걸 아직 못 찾았으니까. 왜 근데 그 의도와 네. 어떻게 이걸 해나갈지에 네, 그거에는 대한 거는 아직 아직. 예. 네. 요즘 꽤 뜨거운 이슈긴 네, 합니다. 이 뜨거워요. 부분이. 자, 저희들의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제목은요. 변화 예고한 벤투호의 이강인은 없었다. 9월 A매치 리뷰. 제목을 잘 뽑아야 되는데 색깔을 잘 뽑고. 이것도 왜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로 뽑아? 그러니까 왜 이래요? 색깔이 이거 어디서 퍼온 거예요? 아, 잘 퍼 아주 그냥. 네, 이제 오타 안 내려고. 오늘도 오타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없더라고요 일단. 일단 코스타리카 전 2대2 어떻게 봐요? 경기 내용을. 일단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2대2가 무승부긴 하지만 이게 마지막에 골키퍼의 좀 어이없는 실책 플러스 거기에 손흥민 선수의 말도 안 되는 프리킥 골이 있어서 이게 2대2가 됐지 사실상 졌다 봐도 전 무방하다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또 하나 코스타리카가 뭐 이제 주전 멤버를 몇 명 빼놓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많이 아쉬운 경기가 됐죠. 네 맞아요. 코스타리카가 주전 멤버를 좀 빼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코스타리카 제가 기자도 만나봤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그랬더니 코스타리카 기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게 A급이다. 우리의 베스트다. 나바스만 사실상 안 왔다. 뭐 그 정도는 나바스는 근데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렇게 일단은 우리도 월드컵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베스트 옵션 그러니까 뭐 이건 기자가 한 얘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협회 말보다는 그쪽 협회나 감독의 말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이 있게 들릴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이제 아는 유명한 선수들 뭐 이제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좀 몇 명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양보해서 하더라도 경기 내용은 뭐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은 뭐 아쉽게 봅니다. 굉장히 많이 아쉽게 아쉽죠. 봅니다. 네. 일단 황희찬이 저희의 예상대로 선제골을 넣어준 건 참 좋았는데 골 넣고 네.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었고 네. 네. 슛 진짜 많이 들었죠. 거기서 뭐 결정력이 좀
좀 어처구니없이 빗나가는 것도 좀 있었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좀 뻥뻥 뚫리는 부분. 결정적으로 뻥뻥 뚫려서 그러니까 이날 경기에서 저는 가장 잘했던 선수 한 명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저는 사실 뭐 경기 MVP는 손흥민 선수가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사실 MVP에 걸맞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황인범 선수예요. 황인범 선수가 정말 축구 도사처럼 경기를 풀었어요. 원터치 패스로 압박에서 빠져나오는 거나 공격 전개나 혹은 주요한 공간에서 이제 공격을 풀어나가는 장면에서 황인범 선수를 거치지 않은 공격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센스와 능력과 기술을 보여줬다. 황인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치가 됐죠. 네. 네. 이 경기에서는. 그 점이 굉장히 눈에 띄게 좋았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다 아쉬운 부분들인데 손흥민 선수도 조금 폼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뭐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실수에 관여가 되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는 결정적인 기회를 두 차례 놓쳤죠.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개인적으로. 황의조 선수가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살렸으면 본인이 월드컵을 앞두고 좀 그리고 지금 소속팀에서도 지금 골이 없는 상태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팀에 돌아갔을 텐데라는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황희찬 선수는 굉장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몇 차례 보이기는 했지만 일단은 황희찬 선수가 공을 갖고 있으면 수비가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 선수가 드리블을 할지 혹은 드리블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본인도 잘 예측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동료들도 예측을 좀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일단 그런 변칙성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안정환 선수한테 변속기어 같은 선수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정말 지금 우리 대표팀에서 약간의 변속기어가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뭐 김영권, 김민재 선수의 수비는 뭐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수비 조직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좌우 풀백들이 앞으로 전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뒷공간이 많이 뭐 뚫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 선수들의 문제, 그러니까 이 풀백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선수들이 나갔을 때 그 자리를 커버했어야 그쵸. 되는 선수들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전술의 문제겠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백을 우리가 월드컵에서 중앙 수비수 2명만 믿고 정말 다 전진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럼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 반대편의 측면 수비수는 내려와서 그 수비 숫자를 좀 맞춰주는 그런 이제 그걸 이제 변형 3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실험해 보는 것들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윤정규 선수는 처음 기용됐는데 공격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좋았죠. 역할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잘하던데요. 맞아요. 잘하던데요. 이제 윤정규 선수 쪽으로 좀 뚫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된다. 그렇죠. 윤정규를 쓰려면 윤정규한테 올라갔다 빨리 내려와. 힘들어. 그럴 순 없잖아. 진짜 힘들어요. 네. 또 이게 서울 팬으로서 바라봤을 때는 윤정규 선수 나올 때 좋았죠. 또 이게 안익수 감독님 스타일대로 패스 잘 찔러주고 하는데 사실 그 소속팀에서도 뭐 올 시즌 서울 자체가 그렇긴 했지만 그 수비 불안, 막 패스 끊기고 이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얼처구니없는 실책, 막 실점 되게 많은데 그 부분에서 윤정규 선수도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월드컵에 나가서 더 강팀 막 우리가 만나야 되는 왼쪽 공격수들 진짜 월드 클래스 선수인데 그 선수들을 상대로 과연 1대1 수비를 할 수 있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렇죠.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윤정규 선수의 또 장점이 잘 안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못 올라가면 또 장점 안 나오고 그렇겠네요. 근데 이 풀백들이 안 올라가고서 현대 축구가 공격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 축구는 측면에서 균열을 내야 되는 것이고 중앙을 다 뚫을 수는 없기 때문에 측면에서 균열을 내려면 결국에는 풀백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그 뒷 상황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코스타리카전에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혼자 세우니까 이게 특히 또 뭐 풀백이 나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쪽에 이제 상대방이 사이드로 공격에 들어왔을 때 그 뒤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당장 크로스가 한번 길게 넘어와서 뚫리는 경우가 이 코스타리카전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좀 뭐 수비 간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이 드러나지 않나. 그 부분은 이제 그래서 벤투 감독이 첫 경기가 끝난 다음에 가장 좀 노력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비 간격. 그러니까 이 우리가 벤투 감독의 평으로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 두 번째 시점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뺏긴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 그럼 그 다음 동작이 제대로 됐느냐 커버가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 2차, 3차 실수가 계속 벌어지면서 결국에는 실점으로 이어졌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굉장히 자책을 했죠. 내가 결국에 공을 홀드하지 못하면서 그 공이 살아서 측면까지 나갔고 결국에 측면에서 올라온 공을 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근데 벤투 감독의 말대로 그 뒤에도 사실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은 몇 번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 동작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벤투 감독 말대로 2차, 3차 실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에 실점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수비수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결국엔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맞아요. 그래서 언론들에서는 뭐 지금 홍 PD가 얘기한 대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한 명 둘 거냐 두 명 둘 거냐 갖고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근데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벤투 감독의 말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3선의 미드필더가 굳이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명명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한 명이냐 두 명이라는 거를 딱 정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과연 그 자리에 골정돼 있는 것이냐? 미드필더는 미드필더예요. 그 3선의 미드필더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계속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리커버리와 커버 동작을 통해서 결국에 서로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간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 둘을 둘 거냐 한 명이 둘 거냐를 숫자로 정해놓는다고 해서 그거는 시작할 때 포메이션일 뿐이지 경기 중에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큰 의미는 저는 보기 어렵다. 다만 약속된 움직임은 좀 더 필요하고 결국에 우리가 전환됐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공을 이 경기에서도 그렇고 뭐 어제 카메룬 전도 그렇지만 우리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뺏겼을 때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특히 코스타리카전이 더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는 입장에선 경기 되게 재밌는 경기였거든요. 재밌었죠. 빠르고 3자 입장에서 맞아. 막 슈팅 엄청 때리고 뭐 코스타리카도 역습 한 방 되게 무서워 보이고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수비가 조금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그만큼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공격이 코스타리카는 몰빵이 돼. 우리가 네. 저는 근데 그런 거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다른 포메이션으로 나간다고 하긴 했지만 윤종규 선수가 그러니까 첫 경기에 뭐 공격적으로는 합격, 뭐 수비적으로 불합격 뭐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근데 쓸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두 번째 경기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이 대표적이었는데 당시에 기성용 선수가 이제 중앙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공격형적인 공격 쪽에 이제 서긴 했었어요. 김정우 선수가 뒤를 커버를 했었으니까요. 기성용 선수가 자리를 잘 못 잡고 있었어요. 근데 허정무 감독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월드컵 본선에서는 해낸 거거든요. 기성용 선수가 결국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들을 다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수비는 지금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풀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거기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안정을 갖고 자리를 잡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양쪽 풀백을 기존에 쓰던 멤버들에서 싹 교체를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계속 가져가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윤종규 선수를 썼는데 만약에 이게 괜찮은 수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두 번째 경기도 카메룬도? 네. 가보는 그러면 것도 나쁘지 어디까지 않다. 가야지.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안 쓴 거는 아니라는 생각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 두 경기를 조금 같은 수비 조직으로 한번 수비만큼은? 맞췄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일단 김진수 선수는 네, 고정인데. 다 뛰었고요. 김진수는 역시 폼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다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가야 돼요.
대표팀에서의 역할도 조금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북에서 워낙 공격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특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때는 맞아. 공격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예 전방에 거의 붙박이처럼 있었는데 벤투 감독님 체제 아래에서도 되게 공격적인 모습. 뭐 여기 바깥쪽으로 크게 도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안쪽에서도 뭐 거의 슈팅까지도 때릴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서 사실 뭐 어제 카메룬 네. 전에 결승골 손흥민 선수의 결승 헤더 득점도 사실 김진수 선수가 그렇죠. 만든 시작 부분이 맞죠. 있죠. 확실히 이 왼쪽 라인만큼은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김진수, 황희찬 라인. 황희찬 선수도 전에 뭐 오른쪽 쓰고 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자기 옷에 맞지 않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편한 자리가 확실히 있어. 왼쪽에 가니까 손흥민 선수가 앞에 가고 황희찬 선수가 왼쪽에 가니까 뭐 좀 더 둘 다 살 수 있는 듯한 그런 결국 포지션.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로 가야 된다는 걸 약간 보여준 평가전이 아니었나. 맞아요. 특히 황의조 선수가 지금 좀 안 좋고 황의조가 또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 카드가 가장 적합하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그 두터운 지역이잖아요. 이선이. 그쵸. 그래서 저는 이번에 2연전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벤투 감독이 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변화라는 키워드 화두를 던졌는데 그게 가장 뭐 그 손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뭐 기존에는 손톱과 이제 풀백.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물론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세우긴 했지만 이게 플랜 A는 아닌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어쨌든 측면에 이번에 세우는 두 번 게 다 어쨌든 최전방에 톱이었으니까.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 월드컵에서 가져갈 윤곽을 보여준 부분이 있죠. 우리가 예측한 변화랑은 조금 방향이 좀 달랐지만 많이 다르죠. 네. 거기 경기장에 있던 6만 명의 생각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했죠. 네. 자, 손흥민의 프리킥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어쨌든 코스타리카전은 실패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분위기 진짜 안 좋아질 뻔했죠. 전 사실 2대1 되고 뭐야 아이. 이러고 약간 관심을 껐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 언니가 야 지금 완전 흥미진진한 골키퍼 퇴장이래요. 골대녀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봤더니 골퇴녀. 골키퍼가 에어리어 바깥에서 공을 잡았더라고요. 그쵸. 마음이 많이 급했는지. 그건 진짜 골퇴녀네요, 그렇죠? 그래서 골대녀더라고요. 그 상황도 웃겼죠. 다음에 나온 골키퍼가 A매치 데뷔전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바로 골부터 먹히고 시작한. 근데 그거는 알았더라도 맞기 굉장히 어려운 기가 막힌 프리킥이었고 프리킥. 이 한 방으로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 한 방으로 뭐 분위기가 완전히 네. 바뀐 재밌네. 경기였고 여기서 이제 목숨을 부지한 벤투 그리고 이제 카메룬전 사실 카메룬은 경기 전부터 1.5군이다. 라는 게 이제 못이 박혀서 왔기 때문에 또 경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즈베키스탄한테 2대0으로 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화끈한 네. 대승을 기대하는 팬들이 그러니까요. 많았을 겁니다. 많았는데 근데 의외로 답답했습니다. 전반전은 몰아붙이긴 했는데 뭔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좀 코스타리카전보다 좀 루즈했죠. 루즈였죠. 네, 재미가 좀 없고. 그래서 이강인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니까 뭐 그죠? 명분도. 그죠, 명분도 많았죠. 왜 안 나오지 이 생각을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던 게 그러니까 유럽파를 시험할 수 있는 마지막 그렇죠. 경기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유럽 선수들을 위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강인은 나오겠지. 근데 거기에 나상호 선수 바꾸고 이런 그쵸. 부분이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상호 선수도 잘하고 권창훈 선수도 잘하고 물론 이제 뭐 폼이 뭐 이전에 비해서는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 벤투 감독이 그 선호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되게 기술적이라고 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선수들 스타일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창훈 선수를 빼고 뭐 이재성 선수를 넣고 뭐 또 누구를 빼고 나상호 선수를 넣고 이게 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이 교체 카드가. 근데 이강인 선수는 분명히 그 다른 차이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고 있거나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더 다른 수,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수를 딱 던져줘야 되는데 뭐야 이거 또 비슷한 스타일의 선수 나오네 이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는 내성이 생겨 있고 변화가 없죠 일단. 그런 교체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두 경기 다 보면 딱히 어떤 선수를 넣어서 경기가
흐름이 바뀐다던가 뭔가 그러니까 좀 날카로워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보던 축구를 4년 내내 보는 느낌이니까 이제 다른 전술 그 교체 카드를 기대하는 건데 계속 또 아니, 테스트는 이러니까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물론 조금 더 과거로 돌이켜 보면은 옛날에 뭐 경기 지고 있으면 김신욱 선수 올려갖고 결국 헤딩 하나만 노린다 뭐 이런 말도 있었긴 했지만 결국 그런 차이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체 카드라는 걸. 그래서 이번에는 양현준 선수도 한번 뭐 엄원상 선수 없는 대신에 진짜 뭐 한번 뛰기게 할 수 있는 근데 거 양현준 아닌가? 선수 같은 경우는 한 번의 평가전이 더 있기 때문에 네, 네. 국내 출정식이 남아있죠. 있기 때문에 맞아.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강인은 마지막이었고 그 머나먼 마요르카에서 네. 마요르카는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멀어요. 21시간 비행기 탔다던데 그러니까 맞나요? 그렇게 멀리서 불러놓고 한 번도 안 쓰고 맞아요. 마일리지만 쌓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네. 문제가 강한 문제가 이건 있죠.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그러니까 것 감독으로서 두 가지 역량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매니저로서의 이제 그런 인간적으로 팀을 이끌어가는 역량,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해서 하나는 전술적으로인 역량. 저는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벤투 감독이 과거 우리 국내파 국가대표팀 감독보다 더 나은 점을 보여준 게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이 점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4년의 평가 말고 네. 전술적으로 보면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은 신태용 감독이나 조항래 감독보다 오히려 제가 보기엔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이강인 선수를 안 쓰므로 인해서 매니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런 매니저형, 관리형 매니저였던 감독이 이제 허정무 감독이라고 본다면 허정무 감독은 처음 선발한 선수는 무조건 한 번 씁니다. 그거는 지금 당장의 대표팀도 중요하지만 이 선수의 성장도 한국 축구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허정무 감독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설화를 불러일으키긴 했지만 역대 우리나라 외국인 감독들 중에 다 끝나고 떠나면서 한국 축구의 토양을 다지고 나간 감독이 과연 누가 있냐. 하다못해 한국 축구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하는 히딩크조차 사실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는 못했다. 그거는 외국인 감독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다. 왜냐하면 외국인 감독은 계약 기간이 분명하고 그 뒤에는 팀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 축구의 미래까지 사실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그거를 그들에게 기대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아무튼 간에 우리 축구에서는 자산이고 어떻게든 키워야 되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이렇게 사실 대우한 거는 조금은 뭐 월드컵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감독이 고집이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적어도 지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연호를 했어요. 그거 갖고도 이제 또 그거를 찬성하는 팬들과 반대하는 팬들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암튼 간에 그게 뭐 전부의 의견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강인을 보고 싶어서 이강인의 이름을 외쳤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동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나도 귀가 두 개라서 듣는다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못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죠. 근데 그 전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안 썼을 때 백승호도 안 썼고 누구도 안 썼어. 양현준도 안 썼어. 이런 반응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노이로제성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거였죠. 왜 자꾸 우리는 팀인데 왜 개인적인 이야기를 묻느냐. 이것도 일관성이 없는 답변이에요. 이강인 선수한테 관한 질문만 나올 때 이 답변이 나오고요. 황의조 선수가 오늘 좀 예를 들어서 지난 코스타리카전에서 못했던 거 아니냐, 좀 걱정스럽지 않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팀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황의조 선수를 엄청 두둔했다고요. 믿는 선수다. 믿는 선수고 이 선수가 골을 놓친 장면, 골을 넣는 장면만 갖고 공격수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해준 부분, 우리 팀의 역할을 해준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오늘 황의조 선수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왜 이강인 선수만 개인적인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자꾸 본인이 일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안 쓸 수 있어요. 이강인 선수를 쓰는데 딜레마가 있다니까요. 이강인 선수를 측면에 놓자니 이강인 선수가 갖고 있는 스피드의 문제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가운데에 놓자니 이 자리에서 굉장히 수비 가담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의 수비 능력에 대한 걱정이 돼서 못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다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선수에 대한 디스가 될 것 같아서 감출 수 있다고요. 대신에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에서 성심성의껏 적어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팬들의 지지를 받고서 월드컵을 나가려고 한다면 설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부분이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한다는 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다행인 건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의젓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게 사실은 너무나 다행이죠. 근데 이강인 선수 오늘 안 그래도 오늘 출국했는데 아침에 이제 매니저 통해서 듣기로는 이미 알았다고 해요. 못 뛸 거라는 걸? 네. 제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오늘 안 쓰겠구나. 아니 이제 1차전 뒤에도 미팅 주전조와 비주전조로 나눠서 보통 연습 경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늘 비주전조에 있었대요. 근데 심지어 비주전조가,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 번의 쿼터 경기를 하지만 비주전조가 주전조를 크게 이긴 적이 있대요. 이때 본인이 어시스트를 3개를 했대요. 근데 이때도 박수 한 번 치지 않고 그다음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안 쓰이겠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있어요. 감독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 전력이 지금 비주전조한테 깨지고 있으면 사실 그것도 되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그래도 잘한 건 잘한다 해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상대팀도 똑같은 아니고 우리 선수들인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얘기는 팀이랑? 뭐냐면 왜 선수하고 싸워? 왜? 싸움. 그러니까 베스트 11만 우리 팀은 아니잖아요. 우리 팀은 26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6명을 11명만 지금 키워가지고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본인도. 그러면 1.5군도 강해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이강인 선수가 1.5군이라 불리는 것도 좀 민망하네요. 근데 이런 거 반응이 근데 선수 입장에서 감독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좀 위축될 것 같은데요? 뭐 위축되는다기보다는 나랑 안 맞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도 기분은 좋고. 그거는 이제 아까 이승찬께서 뭐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단점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럼 이강인 선수를 쓰려면 다른 전술을 써야 돼요. 이강인이 들어갔을 때 전술을 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바로 그건 아까 전술의 유연성 말했던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윤종규 선수를 쓸 때 윤종규가 치고 나갔을 때 이의 단점을 그렇죠. 보완할 수 있는 수비 라인을 구축을 해놔야 된다라는 거 똑같은 거죠. 이강인을 쓰면서 이강인한테 공격과 수비를 다 해라라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감독이겠죠. 잘하는 게 명확한데. 이광인이 단점은 일단 뭐 스피드와 그런 부분에서 약점인 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근데 강점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려고 감독이 전술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팀한테 안 맞다고? 그건 팀한테 안 맞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나는 너한테 끌려갈 수 없어. 약간 이런 기싸움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벤투 감독의 이런 생각은 뭐 지금 늦었지만 어찌됐든 팬의 입장으로서 좀 기자 입장으로서도 좀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안 되죠.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 이제 뭐 근래 가장 기억나는 것만으로 해도 본프레라 감독 시절에 박주영이 그렇죠. 이제 20세 이하에서 막 날아다녔거든요. 막 중국 선수 4명, 5명 제치고 골 넣고 막 날아다니고 했는데 얘를 왜 안 뽑냐 A 대표팀에. 그때 굉장히 여론이 막 팽배했었죠. 근데 저 선수는 바람 불면 훅 날아갈 것 같아서 못 쓰겠다. 그러니까 뭐 피지컬적으로 너무 약하다. 네. 일단 어리다는 거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성인 선수도 박주영 선수보다 작은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좀 비아냥대듯이 한 거죠. 근데 결국 뽑았어요. 여론에 밀려서 뽑았는데 결국 우리 그때 월드컵 예선이었죠. 최종선 선수 네, 최종준 선수 때 박주영 때문에 올라갔어요. 날아다녔죠. 결국 끝까지 안 쓰다가 안 되겠으니까 썼는데 얘가 골을 넣어버린 거예요. 결승골을 넣어서 결국 우리가 월드컵 데뷔전 데뷔골. 데뷔골. 그리고 다음 얘가 손흥민이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철저하게 외면을 했죠. 그래서 런던 월드컵도 못 가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 된다 하면서 잘 안 뽑았어요. 써도 잘 안 썼어요. 근데 뽑으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다들 잘한다 그러니까 뽑았다 그랬어요. 그것도 굉장히 시니컬한 그러니까 감독의 자존심 그 자존심을 그러니까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도 잘한다 하니까. 내가 진짜 뽑으면서 자존심 상했는데 뽑아볼게 이렇게 됐는데 결국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나마 자존심 세운 건 손흥민이잖아요. 골 넣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저는 뽑을 것 같아요. 최종 명단에. 그리고 등 떠밀려 쓰지 않을까. 결국 급해서 그리고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이강인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런 전례를 보면 감독의 자존심이 있고 내 스타일이 아닌 선수는 안 써요. 내가 명장이라고 생각하는 감독들은. 근데 감독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요렇게 있으면 좋을 것 근데 같은데 왜 그게 자존심이 벤투도 모르는 게 아닐 거거든요. 100%. 경기를 안 보지 않는 이상 알 텐데 내가 먼저 픽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하도 난리니까 뽑기 싫은 거야 이제. 심술 그래서 얘 없이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또 명장병의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밖에 이해가 안 돼요. 이강인을 이렇게 해서 안 쓴 거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계보에 또 들어가는 선수들이 여럿 있어요. 여럿 사실. 있죠.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 시절에는 윤정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뭐 스코틀랜드전 때 날아다니면서 뭐 기가 막힌 패스해도 결국에 월드컵 때 안 써요. 뭐라 그랬냐? 한국 축구의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스타일은 선수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냥. 한국 축구는 팀으로 움직여야지 일본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윤정환 선수는 일본 대표팀의 이제 좀 나카타처럼 그 선수가 테크니션이었죠. 최고의 테크니션. 공을 다 결국에 예쁘게 공을 다 주면서 경기를 풀어가는 한국 축구의 플레이메이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력으로 가고 경기 상대를 압박을 하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명이 그렇게 경기를 풀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증명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설득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설명이. 근데 그때는 히딩크 축구는 그런 축구였어요. 그렇지요. 플레이메이커가 필요 없는 축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중심으로 해서 체력과 조직력으로 뛰는 팀을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체력. 거기에서 아무도 네. 이견을 달지 않았죠. 근데 이번은 다르죠. 매 경기 벤투 감독은 벤투 오는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화를 위해서 써봐야 되는 카드였죠. 아까 그리고 잠깐 뭐 얘기하는데 약간 이강인으로 1.5군으로 봤냐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하고도 이어지는 건데 아까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도 홍 감독이 그 당시에 주로 쓰는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 팀에 맞지 않는 선수, 우리 팀에 아직 녹아들지 않은 선수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대표팀에 우리 팀, 니네 팀이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홍 감독이 내 팀이라고 그냥 딱 그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홍 감독이 생각한 우리 팀은 뭐냐면 런던 올림픽 팀인 거예요. 런던 올림픽 팀을 기준으로 고대. 고대는 아닌 선수들도 좀 있었어요. 그 8, 9년생 그 또래의 그 2012년 런던 멤버들을 주축으로 거기가 우리 팀이야. 이 색깔에 맞는 선수들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런던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좋게 얘기하면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너서클에만 들어와 있으면 너무나 안정적인 울타리입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감독이 완벽한 가디언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밖에서 우리 공격 못해. 우리 안으로 집중해. 그때 월드컵 멤버에 부상당한 선수도 뽑지 않았나요 그때? 있었죠. 네, 부상당한 선수까지 뽑았어요 최종 명단에. 네. 근데 그게 원래 딱 그 그거였을까? 멤버니까.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제가 그래서 책에 쓴 부분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팀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면 원팀인데 밖에 있는 선수들은 남의 팀이 된다니까. 거기가 우리 팀이고 나는 우리 팀이 아니라는 거야 뭐야. 나도 국가대표인데. 뭐 꽂아놓은 포인트를. 그러면 원팀 리더십 제목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원팀 리더십의 명과 암 이렇게 쓰든지. 그거는 제가 못 정했어요. 최근 출판사에서 그래서 내가 안 읽었잖아 지금.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본 부분이었고 그거였어? 그런 거였고. 근데 이제서야? 나는 원팀 리더십 찬양 약간 이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안 읽었어. 근데 대신에 정말 받침대로 이 쓰셨군요. 부분에 대해서 홍 감독은 나중에 근데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 당신의 좀 한계 아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홍 감독은 그렇게 얘기해. 나중에 이게 팀이야? 예. 원 팀이다 이게. 나중에 가서 원팀 리더십 아니야? 한 얘기긴 한데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계획이 있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늦었어. 그러면 뭐 다루기의 형식이랬다는 건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래 우리 팀의 계획이 있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이거를 보면 이강인 선수는 지금 계획에 있는 선수일까라는 좀 의구심이 없죠. 들긴 하네. 없죠. 제가 보기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만들 수는 있죠. 뭐 너무 그러니까 상황은 뭐 그러니까 2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뭐 짧지는 않으니까 뭐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는데 글쎄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 가서 잘하는길 바라는. 그렇죠. 이 정도 해트트릭 하면 넣잖아. 진짜 비밀병기인가? 그러니까 너무 월드컵까지 끝까지. 안 보여주다가 세상에 그런 비밀병기 없어요. 좀 쓰는 쓰다가 걸까? 비밀스럽게 쓰는 거지. 전혀 써보지도 않고 있다가 비밀병기로 나중에 이제 카드 찾다가 그럼 이제 어디 깨져요, 갔더라. 그냥 병기는. 그래서 카드 바닥에 떨어져 있고. 뭐안 색깔이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도 좀 공감이 안 가요. 왜 벤투 감독의 축구에 지금 이강인 선수가 안 맞나? 그러니까 테크닉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네이마르가 안 맞다고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뭐 네이마르와 비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1대1로 그렇게 잘하는 선수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하는 선수인데 어떻게든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팀을 좀 바꿔서라도. 근데 우리 팀이 안 맞다고 안 써버린다는 거는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뭐 몇 번 좀 시도를 했는데도 진짜 안 맞는 것 같으면 이제 축구 아니, 팬들도 써보고 결정을 해야죠. 축구 팬들도 뭐 진짜 좀 안 맞는 것 안 맞긴 같다, 안 맞네. 안 맞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보지를 못했으니까 거의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죠. 본 게 없으니까. 본인이 키운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디 자서전에 좀 나올까요? 이강인을 쓰지 않은 이유. 약간 뇌를 파헤쳐 보고 싶어요. 아니, 무슨 이유인가? 아니 이 얘기를 충분히 했잖아요. 도대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의대 가세요, 모델이 의대. 뇌를 파헤쳐보고. 못 들었어. 너 니네를 좀 파헤치고 싶다 진짜. 제가 화살을 맞겠습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자고? 정자 선배 아니 이제 뇌피셜이잖아요. 저희의 뇌피셜. 뇌피셜.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다 뇌피셜이죠 뭐. 그쵸, 우리는 그쵸. 다 그의 생각 진짜 생각. 우리의 기억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축구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축구를 직접 뭐 지도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 뇌를 파헤칠 수는 없겠죠. 내과 의사가 아닌 이상. 강인님만을 위한 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너무 아쉬운 마음에 우리가 성토하는 거지 사실 뭐 지금 입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얘기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베스트 11만을 만드는 팀을 만들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외국인 감독이 와가지고 한국 축구가 좀 한 단계가 올라가고 그런 걸 하려면 베스트 11만 성장시켜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안 쓰더라도 내 뜻과 안 맞더라도 K리그에서 좋은 폼을 보이고 있으면 이승우 선수가 됐든 주민규가 선수가 됐든 써볼 수 있어야죠. 데리고 와서 한번 지금 폼이 좋은데 A매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경기 하면서 매달 이제 그 시즌에 좋은 선수 그 상황에 좋은 선수를 뽑고 거기에서 그 선수들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 거죠.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아쉽죠. 이제 뭐 테스트는 사실상 끝났죠. 네, 끝났기 때문에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기도해 기도 네. 응원도 응원. 기도 메타. 결과를 꼭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우리의 상대 팀들의 성적도 잠깐 살펴보면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단 우루과이가 이란한테 졌습니다. 네. 이란한테 졌어. 이란이 뭐 침대 축구를 많이 했다고 하네요. 늪축구. 그러니까 진짜 그 과거의 구연이 있지만 다음 감독은 저는 케이로스 여우예요. 여우예요. 정말로 우루과이를 전술적으로 그리고 준비한 부분에서 사실 그냥 적당히 시간도 끌면서 평가전에서도 이거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해봐야지. 먹힐지 안 우리가 먹힐지. 월드컵에서 해야 할 거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를 상대로 굉장히 해봤어. 좋은 테스트를 한 거예요. 욕을 먹더라도 왜? 이거 해봐야지. 이거 우리 월드컵에서 선수. 우리가 할 건데. 야 몇 분 정도 이란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번 해가지고 좀 심하게 했죠 그때는. 심하게 했죠. 너무 심하게 해서 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먹긴 했었는데 이란다워. 근데 축구를 보여줬네요. 이겼잖아요. 네. 팀 컨셉을 잡았잖아 지금. 이란은 열광하고 있다고요. 우루과이는 정말 힘들었. 우리한테 이란은 어떻게 보면 해법을 보여준 걸 수도 있고 근데 그 힌트를 줬는데 그걸 벤투가 받아줄 절대 것 안 같지 됩니다. 않아서 그런 거죠 이제. 우루과이 우리가 이런 축구를 우루과이 한다고? 입장에서는 예방 주사를 맞은 거기 때문에 데뷔를 또 하겠죠. 네. 축구 우리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안 하죠. 그렇죠. 일단은 뭐 당연히 점유율에서 우루과이가 앞섰고 슛에서도 그 우루과이가 결정적인 앞섰고. 기회도 우루과이가 훨씬 더 많이 잡았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끈하게 버티고 끈끈하게 진짜 버티고 버텨서
그리고 한 번의 결정력으로 이제 경기를 잡은 거죠. 우루과이를 상대로 빌드업을 한다. 상상이 잘 안 갑니다. 그렇죠. 하기가 싫습니다. 별로 상상하기가. 잘 짜서 나왔어요. 이런. 그리고 우루과이는 두 번째 평가전에서 캐나다를 2대0으로 꺾었습니다. 캐나다가 강팀이거든요. 이번에 나오는 캐나다는 그 전에 알던 우리 북중미의 3류 팀이 아니에요. 북중미에서 예선 1위로 통과를 했고 미국, 멕시코 다 잡고 와우. 그리고 얼마 전에 카타르한테도 크게 이긴 것 같은데 캐나다가 네, 2대0으로 2대0으로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만만 꽤 강팀으로 이번에 나왔는데 캐나다를 2대0으로 눌렀습니다. 에이. 그래도 우루과이는 우루과이였다. 너 또 복붙했구나. 왜요? 야 아니 이란 모른 척하면서 오늘이 어떻게 또 37대 64이 또 6대 15고 또 4대 6이냐? 아무튼 이란전하고 캐나다전하고 모든 스탯이 똑같아. 아니 저도 지금 보면서 나도- 왜 우루과이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네. 더 낮은데도 잘했네. 네. 우루과이가 점유율이 이렇게 낮았는데 캐나다를 꺾었네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도요. 점유율이 이란하고 똑같네요. 이거 통계 있습니다 여기. 점유율 봐봐요. 저를 봐봐요. 여기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얘기 하려 했거든요. 와 이렇게 뒤졌는데도 잘 넣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슈팅 수는 정말 뒤졌네요. 아 우루과이가요? 우루과이가 캐나다하고 11대 6으로 슈팅 수는 뒤졌고 아유 우루과이 이란한테 배웠네. 늪 축구. 늪 전파가 됐군요. 늪이 커졌어. 점유율도 뒤졌네요. 모른 척하다니. 55대 45. 이런 거 자발적으로 얘기해야지. 5대 5라고 볼 수 있는데 캐나다가 역시 강팀이네요. 우루과이하고 거의 뭐 당당히 맞서서 일단 경기 내용상으로는 경기는 못 봤습니다만 내용상으로는 우루과이에 대등했다. 그리고 가나는 역시 우리 1승 상대가 아닐까. 일단 브라질한테 3대 0으로 졌고요. 피파 랭킹 139위 니카라구아한테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니카라과라는 나라도 좀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다고요? 네. 니카라구아. 이것도 수리남이랑 비슷한 지역에 북중미에 있는 나라죠. 네. 수리남하고 그 니카라과는 또 수리남이랑 붙었더라고요. 니카라구아는 예전에 제가 우표 수집을 많이 했는데 니카라구아 우표가 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저 니카라구아. 우표 수집을 하면 나라 이름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겠다. 우표도 자, 오랜만에 듣는. 포르투갈은 체코를 4대 0으로 꺾었고. 포르투갈은 뭐. 근데 스페인은 호날두가 많은 걸 보여줬죠. 네. 많이 많이 보여줬죠. 피도 보여주고. 여튼 뭐 만만한 팀은 없습니다. 그나마 가나가 1승보다 필승 무조건 이겨야 되죠. 자, 일단 첫 가나 경기가 제일 팀이면. 중요하기 때문에 우루과이를 상대로 한 전술을 잘 짜야 될 텐데. 쩝. 점. 분명히 근데 우리가 잘하는 걸 하고 우리가 지켜온 걸 한다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축구를 한다. 네. 와 11월에 저 뭐 유럽 국가랑 붙는다고 또 하더라고요. 네,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에 국내에서 국내파들로만 네. 국내파들로 평가전을 하는데 뭐 유럽 팀이 어떤 팀이 올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나가는 팀은 당연히 아닐 테고 글쎄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최종 명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 평가전에서 달라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근데 거기에 이제 소집이 돼도 국내파에서 가는 선수들은 또 몇 명 안 될 텐데. 그렇죠. 아니 그래도 뭐 꽤 그래도 가나요? 국내에서 가는 선수들은 꽤 다 돼요. 소집하죠. 몇 명 소집해요 그때는? 그때도 뭐 26명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26명을 다 국내파로만? 아니 소집할 때 한 경기이기 때문에 23명 해야겠죠. 많아요. 그렇게 많이 하진 않 아니면 않을 뭐 것 같아요. 교체 멤버까지 해서 뭐 한 18명 정도? 네, 그렇게 할 많지는 수도 있고요. 않아요. 그렇죠. 많이 이미 다 부를 정해놓고 이유가-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 경기 보고 지우진 않을 테니까 명단 바꾸진 않을 네. 테니까. 아주 뭐 고민되고 있는 자리가 한두 자리 있을 수는 있을 텐데 그거나 혹은 이제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의 정도를 좀 볼 수는 있을 텐데 엄원상 선수 같은 선수가 이제 좀 보여줘야 되겠죠. 네. 정규성 선수도 정규성도 그렇고 최근 부상당했던. 근데 벤투에. 그렇다고 그래서 뭐 그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부진하다고 빼고 갈까 그렇게 보진 또 않습니다. 그냥 그 선수들의 경쟁력과 그 선수들의 실전 감각과 그냥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야죠. 네. 기도해야 되네요. 그냥 기도해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해야 이제는 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 벤투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벤투가 있죠. 한참 욕 먹을 때 그래도 장점을 얘기를 했고 제가 약간 늘 청개구리과로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이 이번에는 좀 많이 드러났던 어떻게 보면 평가전이었고 결과가
결국에는 1승 1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예. 승패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겼는데 약간 이긴 느낌이 안 드는 찝찝하죠. 평가전. 그러니까 그것도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2연전이 결국 그 베스트 11을 위한 평가전이었다면은 조금 더 경기력적으로 더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최정예라고 하는데 네. 국내 좀 경기 시원하게 국내에서 뭔가 한다. 국내 팬들의 기운을 받겠다고 한 경기잖아요. 네. 그럼 기운을 또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네. 기운을 받아서 보여준 게 이 정도면 카메론 후반전은 슈팅한 기억도 없어요. 그 손흥민 선수 프리킥 말고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후반에 이제 그 3번의 교체 카드를 쓰게 됐죠. 보통 이제 그게 맥시멈이니까요. 3번의 교체 카드에 뭐 2명씩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 팀이 안정을 찾기에는 사실 쉬운 뭐 상황은 아니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손흥민 선수를 2경기 다 풀타임 뛴 것도 솔직히 그것도 그렇게 좀 썩 그래요. 마음에 네. 드는 부분은 아니에요. 손흥민을 테스트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그죠? 손흥민을 중심으로 2번의 변화를 줬으면 된 거 아닌가요? 전반전 확인해봤으면 후반에 좀 다른 뭐 황의조를 넣었으면 손흥민을 빼고 빼도, 네. 이강인 한번 넣어보고 한다든지 뭐 이런 조합도 여하튼 뭐 다 지났는데 해봐야 네. 무슨 소용 있겠냐마는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이 발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베스트 11의 전력들이 지금 이제 유럽에 돌아가서 정말 월드컵을 위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한 얘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월드컵을 향해 달려가야 할 때 이제 정말 소속팀에서 자기 몸 관리 잘하면서 좋은 폼으로 11월 14일에 카타르로 올 수 있게 이거밖에 없어요. 네. 자 이제 두 달 네. 정도 남았죠? 네. 이제는 뭐 주사인이 던져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소속팀에서 제발 다치지 않고 네. 네. 다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황의조 선수 큰 부상 아니죠? 뭐 그렇다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밤 사이에 이제 형하고 연락을 했는데 형이 지금 이제 같이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다고 오늘 예정대로 출국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올림피아코스 가서 아직 골이 없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도 네,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 동작도 힘을 빼고 있으면,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몸이 잘 풀려서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안 될 때 힘이 들어가고 긴장하고 안 하는 동작을 더 하려고 하다 보면 큰 부상이 나오는데 그 동작에서도 보면은 조금 유연하게 발을 뺄거나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뭔가 더 강한 의지로 한 발을 더 내딛는 동작에 사실은 좀 상대 선수하고 이제 접촉도 있고 충격도 있고 그랬던 건데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기도하죠. 네. 기도해야죠 뭐.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